안녕하세요. 퍼펙트 사회팀 사회문화의 명재민입니다. 자, 오늘은 9강이죠. 438쪽이고요. 자, 문화가 변했는데 문제가 생겼네요. 그럼 문제가 생긴 걸 우리가 잘 해결을 해야 됩니다. 자, 지난 시간에 봤었던 거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 하위문화의 특징, 하위문화 반대말이 전체문화라는 거 꼭 기억하시고, 대중문화는 뭐 일반적인 내용이니까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시고요. 그 다음에 문화가 변하는 요인들이 있었네요. 내재적 요인의 발명과 발견, 외재, 직접 전파, 간접 전파, 자극 전파, 그 다음에 변동했을 때의 견화, 변동했을 때의 결과, 문화 공존, 문화 동화, 문화 융합까지 기억을 하시고, 자, 오늘은 438쪽에 문화가 변해서 뭔가 문제가 생겼습니다. 자, 문화 변동은 정보화 시대잖아요. 변동 속도가 너무나 빠르다. 또 국가 간 협력을 통해 세계가 하나의 지구로 통합되고 있다. 지구촌 시대라고 부르잖아요. 그래서 문화가 하나로 통합되고 있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자, 근데 문화가 변동함으로 인해서 문제점이 생겼어요. 1번에 문화지체 나와 있고 4번에 아노미 나와 있네요. 문화지체와 아노미는 기출에 나왔던 겁니다. 근데 아노미는 일탈에서 나오지 않고 문화변동에서 나왔습니다. 문화변동에서 문화지체가 뭐냐? 지체, 늦었다는 거죠. 우리 앞에 보면 문화의 구성요소를 배웠습니다. 문화의 구성요소는 뭐가 있었어요? 물질문화가 있고 비물질문화가 있습니다. 제가 미리 적어놨습니다. 물질문화, 비물질문화, 물건이고요. 비물질문화는 제도와 관념 같은 거죠. 사람들의 띵크라고요. 생각. 그러면 이거는 됐다 빨리 변합니다. 변동 속도가 시간이 조금만 지나도 쭉 변해요. 제가 설명드렸었죠? 요런 샤프 제가 갖고 있는데 이거보다 훨씬 기능 좋은 거 있으면 저 받아들인다고요. 좋은 게 좋으니까요. 물질 문화는 굉장히 빨리 변하는데 비물질 문화는 그것에 따라가지 못해요. 이걸 우리가 뭐라고 부른다? 이 격차를 무슨 지체? 문화지체라고 부른다는 거죠. 자, 어려운 내용 아닙니다. 문화지체. 휴대전화 보급과 전화 예절, 공공장소에서 휴대폰은 뭐 날이 갈수록 발달합니다. 휴대폰이 아니에요. 요즘 컴퓨터죠, 컴퓨터. 이렇게 발달했는데 사람들이 그거에 대한 예절. 제가 제일 짜증나는 게 극장이에요, 극장. 저도 극장에서 웬만하면 이제 무음이나 꺼놓긴 하는데 가끔씩 자기는 진동으로 해놓은 사람, 진동이 요즘 뭐 극장에서 영화 진동 울리는 게 아주 그냥 무슨 뭐예요, 그 4D 그건 줄 알았어요. 아예 지ing 울리는 너무 큰 거 있죠. 그 다음에 또 있어요, 이렇게. 화면을 자기 나름대로 조용히 보고 있다고 보는데 빛이 너무 밝죠. 그래서 스크린에 집중할 수 없는 경우도 있고요. 뭐 이런 여러 가지 경우가 있습니다. 이것뿐이겠습니까? 자동차는 엄청 발달했는데 자동차 운전대만 잡으면 일단 욕부터 시작하는 양반들이 있어요. 이런 것들 자동차 예절 따라가지 못했고요. 대표적인 게 네티켓이 되겠네요. 인터넷의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가 익명성이잖아요. 로그인하면 내가 누군지 몰라. 그러니까 일단 댓글로 뭐부터 시작? 욕부터 시작하는 거죠. 이런 것들이 대표적으로 문화지체의 예가 됩니다. 자, 문화지체 나왔었어요. 근데 문화지체가 제가 그래프로 그대로 설명돼, 이 그래프가 그대로 나왔었습니다. 수능에서 항상 다뤘던 주제니까 꼭 체크를 하시면 되고, 자, 밑에 기술지체도 있죠. 문화지체 나왔으면 기술지체 나오지 말란 법 없습니다. 단순합니다. 요것만 살짝 바꾸면 돼요. 비물질 문화가 빨리 변하는데 물질 문화가 따라가지 못해서 생긴 게 바로 기술지체입니다. 근데 왜 문화지체에 비해서는 시험에 잘 안 나오냐면 얘가 잘 성립이 안 되거든요. 왜요? 일반적으로 제가 뭐라 그랬죠? 물질 문화가 더 훨씬 빨리 변하지 비물질 문화가 빨리 변하지는 않거든요. 이런 차이점이 있습니다. 자, 기술지체는 뭐 기술 인프라 부족 때문에 선진국 제도가 도입이 안 된다거나 뭐 이런 게 있는데 성립에서는 얘에선 잘 안 되기 때문에 일단 문화지체를 집중적으로 보시고요. 자, 문화가 변동했는데 우리 문화의 정체성을 상실할 수 있어요. 주체성을 세우지 못한 상태에서 외래 문화를 급격하게 받아들이면서 자신 문화에 대해서 정체성을 잃어버릴 수 있다. 그래서 외국어 남용하는 거. 우리 문화 정체성을 상실하는 경우는 우리 지난 시간에 배웠던 문화 이해의 태도에서 뭐가 있습니까? 자문화가 아니라 문화 사대주의적 관점인 사람들은 문화 정체성을 잃어버릴 가능성이 크다. 외국어. 예를 들어서 요즘 무슨 걸그룹 이름 보세요. 다 영어로 줘야지 굉장히 이름 좋은 것 같잖아요. 제가 여러분들 나이가 그렇게 많이 되진 않았습니다. 몇 살 같아요? 비밀입니다. 너무 쉽게 알려주면 재미없으니까. 굉장히 젊은 편입니다. 젊은 편이에요. 젊은 편인데 제가 어렸을 때 기억나는 그룹 중에 하나가 여러분들 육각수라고 있습니다. 육각수.
대학가요제 흥부가 기가 막히라고 노래방 가면 꼭 부르는 거예요. 흥부가 기가 막히. 이거 기억나십니까? 이거 육각수 얼마나 좋아요. 그룹 이름이 남자도 육각수 얼마나 정교합니까? 근데 맨날 무슨 소녀시대면 그냥 소녀시대, 그걸 또 걸 제너레이션, 걔네는 이쁘니까 카라 뭐 속눈썹인가? 무조건 외국 이름으로 져야지만 우리 굉장히 걸그룹이나 아이돌 그룹 이름이 뛰어나다고 부르는 거예요. B1A4? 저는 무슨 B4A4인 줄 알았어요, 제일 처음에. 그래서 제가 과외 수업 하는 학생 집에 갔더니 대딱 크게 써놨더라고요. 한 6개월 지났는데 물어봤어요. 야, 선생님 너무 궁금한데 저 B1A4가 뭐냐? A4 B4냐? 그랬더니 혈액형이라더라고요. 깜짝 놀랐어요. 만약에 걔네들이 O형 5명이었으면 O5예요 이랬을 거야? 어이가 없는 거예요, 이런 것들은. 어쨌거나 외국어가 너무 남용된다는 게 문화가 들어왔을 때 좀 문제가 된다는 거죠. 자, 아노미가 문화 지체하고 세트로 나왔었습니다. 아노미는 급격한 문화 변동으로 기존의 사회 규범이 무너지고 이를 대신할 규범이 확립되지 않았다. 이렇게만 설명하고 넘어갈 줄 알았죠? 자, 아노미는 앞에서 어디서 배웠어요? 일탈에서 배웠습니다. 일탈에서 아노미는 기능론적 관점에서 본다 그랬고, 그럼 제가 분명히 아노미를 두 가지 측면으로 나눠서 봐야 된다. 사람 이름에 따라서. 여기서 문화 변동에서 나오는 아노미는 누구예요? 뒤늦게의 아노미입니까? 머튼의 아노미입니까? 대답하셔야 됩니다. 뭐예요? 뒤늦게의 아노미죠. 기존의 사회 규범이 무너지고 이를 대신할 규범이 없는 거예요. 그럼 머튼의 아노미는 사회적 목표와 이걸 이룰 만한 제도적 수단, 요거를 기억하시면 됩니다. 자, 이 아노미가 여러분들 407쪽에 나와 있습니다. 페이지 407이라고 써놓고 왔다 갔다 하면서 내용 정리 다시 한번 보세요. 그럼 대응책은 뭐겠어요? 외국 문화를 주체적으로 수용하고 사회 구성원들의 의식 수준을 높여야겠죠. 자, 세계화와 한국 문화의 정체성 있네요. 요건 크게 중요한 건 없는 것 같아요. 문화의 세계화. 일단 439쪽에 보면 세계화 시대이기 때문에 문화의 세계화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보는 거, 부정적으로 보는 거. 여러분들 현대사회는 제국주의 시대는 이미 끝났어요. 즉 강대국이 약소국을 정치적으로 지배하는 시대는 끝났죠. 하지만 제국주의보다 더 무서운 무슨 시대가 등장한대요? 바로 문화제국주의. 문화적으로 강대국의 문화가 약소국을 지배하는 시대가 온다는 거죠. 저 어렸을 때는 홍콩 영화가 엄청 떴었어요. 지금 홍콩 영화 있긴 한데 그 홍콩 영화 이연걸, 주윤발, 주성치 이런 애들이 홍콩에서 찍는 게 아니라 다 미국 헐리우드 가서 찍잖아요. 다 사라졌죠. 홍콩 영화가. 이런 것들, 문화가 세계화되면 꼭 긍정적인 측면만 있는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자, 다문화 사회 뒤에 사회적 소수자 할 때 할 겁니다. 우리 세계화 시대이기 때문에 다양한 민족들, 우리나라 지금 5천만 명 넘었는데 외국인 비중 상당히 늘어났거든요. 그래서 다문화 가족이 이제 국제 결혼 가정이라든가 이주 노동자들 들어온 겁니다. 긍정적 볼까요? 문화의 다양성, 직접 접촉 증가로 다른 문화에 대한 고정관념이나 편견 해소할 수 있어요. 하지만 부정적, 제가 총체론적 관점 할 때 이주 노동자 했었거든요. 의사소통 문제라든가. 걔네들이 이주 노동자가 우리나라에 와서 다문화 가정이 우리나라에서 잘 살면 모르는데 여러 가지 문화적 차이가 생겨서 사회 통합이 저해될 수가 있습니다. 39쪽에 보면 대한민국의 문화가 나와 있는데 읽어보면 되시고요. 한국 문화의 벼농사 중심, 공동 노동 중심이고, 그 다음에 우리 여기는 안 나왔습니다만 전통 문화 중에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우리 언어입니다. 훈민정음이요. 우리나라의 언어. 여러분들 아실지 모르겠지만 우리나라 언어가 굉장히 뛰어난 언어라고 하죠. 그래서 올림픽에 보면요. 올림픽에 4가지의 공식 용어가 쓰여요. 태권도 때문에 우리나라 한국말이 쓰이죠. 아십니까? 2000년 시드니 올림픽부터 정식 종목이 돼갖고 그게 쓰여요. 그래서 실제로 백인이 심판 보든 흑인이 심판 보든 진짜 차렷, 경례 요렇게 구호를 외쳐요. 근데 올림픽의 공식 용어가 4개밖에 없다는 거죠. 얼마나 자랑스러운 일입니까? 그럼 나머지 3개는 뭐겠어요? 그냥 상식으로 한번 알아보고 갈까요? 첫 번째는 당연히 뭐예요? 영어, 축구, 농구, 배구 이런 거 스포츠 생각하시면 돼요. 나머지 2개는 뭘까요? 하나는 유도 때문에 일본어가 써요. 그럼 나머지 하나는 뭘까요? 러시아 말 안 쓰입니다. 중국어 안 쓰이죠. 하나는 뭐예요? 펜싱 때문에 불어가 쓰이죠. 펜싱, 사브레, 에페, 사브레 과자 이름 아니죠? 이거 몸 찌르느냐 전체 찌르느냐 이러는 거예요. 사브레 과자 아니에요. 그래서 이런 것 때문에 이제 프랑스어까지 4개가 있습니다. 그 중에 우리나라 말이 들어가 있다는 것은 엄청나게 자랑스러운 얘기란 얘기죠. 자랑스러운 거란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챕터 9를 한번 마무리하면서 문화 변동의 요인에서 내부의 발명과 발견, 그 다음에 외부의 직접, 간접, 자극,
그 다음에 변동했을 때 문화 공존, 문화 동화, 문화 융합 기억하시고 결과요. 그 다음에 문화지체, 기술지체까지. 문화지체 기출 나왔으니까 기술지체도 나오지 말란 법이 없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대단원 3단원에서 뭐예요? 그 문화 파트까지 끝난 거고요. 자, 10챕터로 갈 건데 지금 10챕터면 20챕터로 되어 있으니까 반 한 거 아닙니까? 아니요. 70% 한 겁니다. 제가 말씀드렸듯이 전체 사회문화가 6단원으로 되어 있고 앞에 4단원이 제일 중요하니까요. 사실상 10챕터에 사회계층과 불평등 요거 보면 뒤에 해결 방안하고 그 다음에 복지 보면 뒷부분은 크게 그렇게 중요한 것은 사회문화는 별로 없다고 봅니다. 자, 443쪽에 사회계층 현상 보겠습니다. 사회계층이라는 건 뭐냐? 자, 일단 챕터 10에선 중요한 거 사회계층을 바라보는 444쪽에 계급이론과 계층이론이 있어요. 요거 꼭 구분하셔야 되고 45쪽에 또 나왔네요. 아, 이제 징그럽죠. 사회 불평등을 바라보는 기능론 갈등론 또 나왔고요. 그 다음에 이제 문제가 되는 46쪽과 47쪽에 사회 계층 이동과 사회 계층 구조. 이게 왜 문제가 됩니까? 2년 전에 기출에 표해석 문제로 나왔습니다. 사회문화를 수능에서 선택한 학생들이 제일 어려워하는 게 이 표해석 문제입니다. 하이라이트죠. 근데 작년부터 우리 시험에서는 안 나오는 분위기가 되고 있으니까 글쎄요. 내가 사회문화 포함해서 공무원 사회시험을 100점을 맞고 싶다. 그런 학생들은 요 기본적인 분류하고 요건 보시되 표해석까지 봐야 됩니다. 언제 나올지는 모르니까요. 제가 생각할 때는 안 나올 가능성이 큽니다. 80점 이상이 되시는 분들은 요거까지 한번 챙겨보세요. 제가 뭐라 그랬죠? 첫 시간에 80점 이상이 되고 국어, 영어, 한국사 80점 되면요. 국어, 영어, 한국사 80점 평균 안 나오는데 사회에서 이거 표해석 문제 맞추겠다고 들어간다? 요건 앞뒤가 안 맞는 얘기입니다. 일단 중요한 거 먼저 하셔야죠. 안 나올 가능성이 크고 나온다 하더라도 되게 어렵고 시간이 많이 걸리기 때문에 극단적인 예로 남도 틀리고 나도 틀리면 크게 영향이 없는 거예요. 근데 남이 맞고 내가 틀리면 큰일 나는 거죠. 그거는 난리 나는 거예요. 근데 남도 틀리고 다 틀리는 문제는 크게 상관이 없어요. 그런 것까지 맞겠다고 들어가는 분들은 최상위권에서 국어, 영어, 한국사가 평균이 되신 분들만 표해석 문제를 잡기 위해 노력을 하셔야 되는 거고요. 자, 43쪽으로 와서 사회 계층 현상을 한번 볼까요? 자, 사회적 희소가치가 경제 배웠잖아요. 어렵잖아요. 사회적 희소가치 뭡니까? 돈, 권력, 명예. 누구나 갖고 싶은데 누구나 가질 수 없는 것들. 이런 사회적 희소가치가 구성원들에게 공평하게 분배되면 이 단원 자체가 필요가 없어요. 공평하게 분배되지 않고 불평등하게 분배됨에 따라 개인과 집단이 서열화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회계층은 개인의 삶과 행동, 당연히 사고방식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대표적인 거 노예제도 지금 상당히 대부분 없어졌습니다. 카스트제도, 인도의 카스트제도 있죠. 이거 다 없어졌습니다만 신분제도도 없어졌죠. 근데 현대사회는 신분제도는 없어졌습니다만 계층은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박근혜 대통령하고 저하고 똑같은 사람인 거예요. 신분은 누가 높아요? 그런 거 없어요. 여러분들한테는 박근혜 대통령이 중요해요? 제가 중요해요? 제가 중요하죠. 왜? 박근혜는 여기 와서 사회 못 가르쳐 주잖아요. 제가 훨씬 중요합니다. 중간에 박근혜가 중요해 이렇게 대답하는 사람 봤어 나? 제가 훨씬 중요해요. 박근혜는 와서 사회 수업 안 해주잖아요. 전 해주잖아요. 무료로.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그러니까 우리가 보면 계급이나 신분은 없는데 계층은 존재한다는 거예요. 박근혜가 저보다 당연히 정치 권력이라든가 경제적으로 저보다 돈 많겠죠. 그렇게 사는 거고 저는 그거보다 정치나 경제적으로 낮은 계층에 속해 있는 것 뿐입니다. 자, 43쪽 3번에 사회 계층 현상의 변화. 근대 이전에는 사회가 근대화되기 이전에는 귀속 지위가 중시됐어요. 태어났더니 엄마 아빠가 노비야. 죽을 때까지 노비예요. 물론 군공이라든가 여러 가지로 올라가는 경우 있습니다만 극단적이 빼고는 다 노비입니다. 근대 이후에는 후천적으로 뭐가 중시해졌어요? 성취지위가 중시하니까 개인이 노력하면 성장할 수 있는 계기가 있다는 겁니다. 자, 43쪽에 양괄호 4번 중요한 거. 사회 계층과 계급. 이건 이제 사회 계층을 바라보는 관점이 두 개가 있다는 거예요. 사회 계층을 바라보는 관점이요. 계급과 계층 이론이 있습니다. 옆에다가 제목 옆에다 쓸게요. 제목 옆에다가요. 계층 이론은 계층이 먼저 나와 있죠. 계층은 가로치고 뭐라고 쓰면 되냐면 다원론. 계급은 가로치고 일원론. 왜요? 계급 먼저 볼까요? 계급은 나누는 기준이 하나예요. 그 기준이 뭡니까? 생산수단의 소유 여부라고 되어 있네요. 살짝 바꾸면 생산수단의 소유 여부는
바꾸면 뭐예요? 돈. 바꾸면 자본. 자, 끝났습니다. 기준이 하나예요. 계급을 나누는 첫 번째 요인이다. 마지막 요인은 이게 다예요. 오로지 돈이냐 자본, 생산수단이 있느냐에 따라서 있으면 뭐래요? 자본가, 부르주아. 없으면 프롤레타리아, 노동자. 끝! 나누는 기준 하나요. 그럼 다원론은 무슨 뜻이겠어요? 나누는 기준이 다. 여러 개겠죠? 어라? 여러 개라고 해봤자 3개입니다. 거기 기준이 뭐래요? 기준이요, 기준. 기준이 뭐래요? 재산, 권력, 유신이래요. 재산은 계급입니다. 돈이 있냐 없냐, 자본이 있냐 없냐 이걸로 나누고요. 권력은 정치 권력을 말하고 위신은 사회적인 명성을 말합니다. 이게 있냐 없냐에 따라서 기준은 3가지인데 나누는 것도 몇 개로 나눠요? 상, 중, 하로 3개로 나눕니다. 얘는 아까 돈 있으면 자본가, 없으면 노동자. 끝! 그랬죠? 나누는 기준, 이 기준점 뭐라고요? 돈, 자본 있냐 없냐. 이거는 나누는 기준 3개고 나누는 것도 3개고 기준도 3개. 그 기준은 재산, 권력, 유신입니다. 의미 볼까요? 계층이요. 사회적 희소가치가 불평등하게 분배됨에 따라 서열화되어 있는 사회 집단이고 관료제를 만들어냈던 막스 베버가 주장을 했대요. 자, 구분 예시 볼까요? 재산, 권력, 사회적 유신. 재산은 돈.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 다원론, 즉 계층 이론은요. 계급 이론을 포함하고 있는 거예요. 왜요? 계급은 돈 하나만 보지만 이건 돈을 포함해서 사회 명성과 뭐까지 봐요? 사회적인 명성과 정치 권력까지 보니까 계층은 계급을 포함하고 있다. 구분 예시, 재산, 권력, 사회적 유신 등 소유 정도에 따라 상류, 중류, 하류층으로 구분합니다. 여기까지 보고 계급 본 다음에 다시 볼게요. 계급 보세요. 생산수단 소유 여부에 따라 자본과 노동자로 나눈다 그랬죠? 의미, 경제적 생산수단의 소유에 따라 나누어진 사회 집단이고 칼 마르크스, 공산주의 사회주의 이론을 주창했던 마르크스가 주장했습니다. 그래서 계급 이론은요. 99.9% 갈등 이론하고 똑같아요. 아까 눈치채셨어야 돼요. 자본가가 노동자 등에다 빨대 꽂고 쪽쪽 빨아먹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는, 그러니까 노동자의 투쟁을 강조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계급 이론은 갈등 이론하고 99.9% 똑같아요. 그러면 계층 이론은 기능 이론하고 99.9% 똑같습니까? 당연히 아니죠. 의미가 완전히 달라요. 그거는. 자, 마르크스가 주장했고요. 구분 예시, 생산수단 소유는 딱 하나예요. 생산수단이 있냐 없느냐에 따라서 유산계급 자본가와 무산계급 노동자로 구분했대요. 자, 소속감 중요합니다. 이 다원론 계층 이론은요. 소속감이 뭐예요? 우리는 상층이야, 중층이야, 하층이야. 이런 소속감 자체가 약해요. 왜냐하면 일단 자기들이 무슨 계층에 속해 있는지도 몰라요. 물어보잖아요. 상층에게 물어보면 중이나 하라고 대답하고요. 중층에게 물어보면 대부분 하라고 대답해서 객관적으로 자기가 무슨 계층에 있는지 계층 자체도 헷갈려 합니다. 근데 얘네들은 기준이 하나니까 돈이 있으면 여기, 없으면 여기, 땡. 그래서 얘네들은 자기가 자본가인지 노동자인지 정말 잘 알아요. 그리고 자기들이 무슨 계층인지 알기 때문에 상대방 계층에 대한 적대감도 굉장히 강합니다. 노동자들은 우리가 이렇게 노동자로 어렵게 사는 이유는 저 자본가 놈들이 우리를 착취하고 있기 때문이야. 그러니까 쟤네들을 없애야 돼. 이렇게 항상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얘네들은 무슨 층에 속해 있는지도 헷갈려 하기 때문에 다른 계층에 대한 적대감이 강할래야 강할 수가 없습니다. 자, 이론의 쓰임. 계층에서는 사회 불평등을 설명하기 쉽다. 계급에서는 집단 간 대립과 갈등. 집단 간 대립 갈등 설명하기 쉽다는 건 전형적인 갈등이죠. 책이 없습니다만 하나만 볼게요. 여기에 보면 지위 불일치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책이 없습니다. 계급과 계층이 있는데 그 이론은 무조건 어디에서만? 계층 이론에서만 생기는 겁니다. 지위 불일치. 이건 뭐냐? 계층 이론은 나누는 기준이 아까 뭐라고요? 3개. 재산, 정치, 권력, 사회적인 위신, 명성 이렇게 3개로 나눴잖아요. 이 3개가 다 상, 이 3개가 다 중, 이 3개가 다 하. 그런 문제가 안 생기죠. 근데 재산은 상인데 권력과 유신이 하인 경우, 위신은 중인데 권력과 재산이 상인 경우, 즉 각각의 기준이 상중하로 똑같지 않고 서로 어떻다고요? 다른 경우가 존재하는 겁니다. 그걸 뭐라고 부른다? 지위불일치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럼 왜 계급 이론에선 지위불일치가 안 생깁니까?
불일치 할래야 할 수가 없거든요. 왜요? 기준이 하나께. 돈이 있으면 여기, 없으면 여기 끝. 불일치할 수가 없어요. 기준이 하나니까. 근데 이건 기준이 3개니까 그 기준이 각각 다를 수 있다는 거죠. 예를 들어 조선 후기에 향반, 잔반. 국사 하시니까 이 정도는 딱 보면 알아야 돼요. 저도 수능에서 국사 수업을 오랫동안 해서 향반, 잔반 뭐예요? 조선 후기에 등장했던 몰랑 양반이죠. 양반이니까 권력과 유신은 있어요. 몰랑 양반이에요. 박재원의 허생전에 나오는 허생 같은 애. 허세만 있고요. 뭐가 없어요? 돈은 없어. 그러니까 뭐예요? 권력과 위신은 상인데 재산은 거지 같은 거죠. 이런 거 있고요. 그리고 우리 김영삼 정부 때부터 고위공직자 재산 공개했잖아요. 그럼 가끔씩 국회의원하고 장관들하고 재산 공개하거든요. 그러면 뭐 국회의원 장관들 재산 많잖아요. 근데 가끔씩 시민단체에서 활동했던 분들이 국회의원 당선돼서 들어가신 분들 보잖아요. 국회의원이면 당연히 정치 권력, 사회 명성 볼 것도 없이 상이죠. 근데 재산이 마이너스 10억 뭐 이런 경우 있어요. 저는 빚이 있습니다만 10억까지는 아닌데 그럼 그 사람은 저보다 정치 권력 위신은 상입니다만 경제적으로는 저보다 하라고 볼 수 있죠. 이런 거예요. 3개가 다 상인 경우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서로 다른 경우를 지위 불일치라고 부르고 지위 불일치라는 개념은 무조건 어디에서만 계층에서만 등장한다는 거. 이거 꼭 확인하시고요. 444쪽 밑에 이제 사회 불평등 현상 뭐 지금 봤던 거 다시 정리하는 겁니다. 사회적 자원이 차등적으로 분배됨에 따라 개인과 집단이 평등한 사회적 지위를 갖지 못했다. 개인뿐만 아니라 집단 수준에서도 나타나고요. 원인, 사회적 자원이 희소한 거예요. 이 경제에서 배웠잖아요. 모든 경제 문제의 첫 번째 원인은 사회적 자원의 희소성이에요.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자, 모든 사람이 갖고 싶은 돈, 권력, 명예를 다 자기 마음대로 가져갈 수 있으면 계급계층이란 이론 자체가 성립할 필요가 없는 거죠. 개인의 능력과 노력의 차이도 있고요. 불평등한 제도와 사회 불평등이 재생산. 잘 보세요. 원인 한번 따져볼게요. 어차피 해야 되니까. 개인의 능력과 노력의 차이로 사회적 불평등이 생기면 이건 기능론적 관점에서 보는 거예요. 왜요? 네가 노력 안 하고 네가 지금 노력해서 잘 살 노력을 해야 되는데 안 하고 지금 이러고 살고 있으니까 네가 그지같이 사는 거야. 이게 기능론이고요. 갈등론은 본인이 아무리 노력해도 사회구조 자체가 잘못됐으니까 불평등한 제도 때문에 나타난 건 뭐 때문에 생긴다? 사회 불평등 때문에 생기는 거죠. 마지막에 형태를 보면 재산 소득 격차에 따른 경제 불평등, 권력에 따른 정치 불평등, 사회적 지위에 따른 문화적 불평등. 요즘은 중요한 게 445쪽에 보면 정보 격차, 디지털 디바이드라고 부르죠. 정보 격차 때문에 정보 불평등. 왜요? 현대사회는 정보사회인데 누가 정보를 많이 갖고 있느냐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이 정보를 많이 갖고 있는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의 격차가 생기면 정보 격차가 생긴다는 겁니다. 자, 45쪽부터 계층이론과 계층구조는 다음 시간에 한번 볼게요. 자, 이렇게 계층과 불평등 대표적 사례에다가 계급계층이론 꼭 확인하셔야 되고요. 지난 시간에 봤었던 문화 파트 꼭 다시 한번 문화지체라든가 기술지체 정리를 꼭 하셔야 됩니다. 45쪽에 사회 불평등을 바라보는 관점 다음 시간에 이어서 보겠습니다. 복습하시고요. 수고하셨습니다.